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한 내용들 지난 시간에 공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10대 배경과 더불어서 중요한 그들의 사상을 각각 살펴봤는데 오늘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좀 공통된 면들이 어떤 면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내용 중에서 이 시대에는 그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본받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서로 닮은 두 사람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제가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먼저다 라는 내용. 무슨 어떤 정치적인 캐치플레이즈는 아니고 이들이 그 이전의 어떤 사상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먼저 중요하게 고민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상가들은 세상의 아르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아르케라는 것이 어떤 원리, 근원, 어떤 통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탈레스 같은 경우는 물, 아나사고라스 같은 경우는 공기 등등 여러 가지의 아페이로, 사오스 등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아랫대를 고민했다고 얘기를 했죠. 근본적으로 그 관심의 어떤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자도 이 공자의 사상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논어를 보면요,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자의 사상이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다라고 나와 있는 어떤 그 구절을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지금 나라토리 교재에 보면은 제가 인용하는 구절은 대학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유덕차 유인, 유민차 유토, 유토차 유재, 유재차 유용, 덕자 보면 제자 말이야. 외본 내말, 잼민, 시투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히 해석을 하면은 덕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고 나서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고 나서 재물이 있다. 그 다음에 재물이 있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덕, 임, 토, 재, 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그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던 시기는 토지가 어떤 재물의 가장 근본, 생산의 어떤 근원이 되는 시기였죠. 지금으로 하면 아마 자본이라는 화폐가 될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이 공자의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덕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현대로 바꾸면 이제 인본이라는 말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인본의 어떤 상대되는 말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슨 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네? 자본주의자라고 그러죠.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재물, 여기서는 그 공자의 말은 재물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자본이 가장 그 인간이 아니라 화폐, 자본이 가장 근원이 되는 시대이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실제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는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산업화, 근대화 여러 가지 말로 부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험이 많은 사상가들이 어떤 이 자본주의에 의한 인간성의 상실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고 또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수천 년 전에 굳이 자본주의 사회를 예상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재물이 덕이나 인간이 근본이 아니라 재물이 근본이 됐을 때의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공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외본 내말 재미집도 만약에 바깥의 것을 근본으로 하고 안의 것을 말단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말이 전도가 된다면은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좀 그렇지 않은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본과 말의 관계입니다. 자, 본과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본. 그렇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저는 이 본과 말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본을 뿌리, 나무의 뿌리, 말은 꽃 또는 잎에 비유합니다. 나무를 봤을 때 뿌리와 꽃이나 잎 또는 열매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경우를 보죠. 이 사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근데 여름에 잎이 바짝 말라있고 열매가 잘 열리지 않고 꽃이 시들어 있어요. 그럼 제대로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름에는 이 말단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겨울에는 어떻죠? 겨울에 혹한의 시기에 잎은 떨어져서 이 뿌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만약에 혹한의 겨울에 뿌리가 성치 못하면 나무 자체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뿌리나 꽃이나 잎이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이죠? 어느 시기에, 어떤 때 그것이 더 드러날 것이냐는 문제예요. 여름과 같은 시기는 꽃과 잎과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겨울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은 이 말은 일단 버려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 말은 중요하지 않아. 재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육아에서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한 가지 말씀, 인용을 하면은 공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방유도. 여기서 방이라는 나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방유도. 그러니까 곧 이 나라에 덕가 있는데 빈차천, 가난하고 천하는 그건 쪽팔린 일이다.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방무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차귀, 부유하고 귀하면 그것도 쪽팔린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빈부, 귀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짓밟고 무도한 일을 했을 때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부유해질 수 있고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뭐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본과 말은 어떤 때에 본을 중요시하고 어떤 때에 말을 중요시하는 바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무의 비유를 다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유를 해보죠. 사람의 근본이라는 말은 뭐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과 같은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뭐가 근본이 되어야 되죠? 사람을 귀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우리가 좀 쪼들리게 살다 하더라도 이웃을 돌봐야 되고 내가 좀 나보다 여유가 있으면 나눠야 되고 이것이 인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명히 지금의 이 현재의 어떤 재난은 극복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지금 움츠려 있던 경제나 이런 것이 활짝 피겠죠. 그때는 우리가 더 경제가 더 발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본이고 무엇이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겨울과 같은 데는 본을 추구하고 여름과 같은 데는 말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인데 거꾸로 본말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재난의 시기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그래 남들보다 나는 더 많이 먹고 많이 챙길 거야. 이렇게 되면 본말이 잘못됐다는 거지. 자, 이런 면에서 일단 대안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를 먼저 둘의 공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 자체에 대한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살펴볼 때 소크라테스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항상 캐묻고 다녔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용기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나케스라는 대학교에 비유를 해서 나케스와 대화를 하면서
용기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라테스가 적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용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는 그것은 용기의 어떤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용기이게 하는 그 용기 자체는 무엇인가라는 노력을 계속 했다고 그랬어요. 용기뿐만이 아니고 올바름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절제라든가 경건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아랫대 자체를 이뤘다고 했어요. 근데 공자를 살펴보면요, 공자에게는 그것 자체에 대한 무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언뜻 보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인용한 것은 인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공자가 여러 제자들하고 나눈 대화들을 발췌를 한 겁니다. 번지라는 제자가 묻었어요. 그랬더니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었더니 공자가 선난이 후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대가를 나중에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이걸 하고 나서 나는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하는 경향이 많죠. 이거는 인이 아니라니. 자, 번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안현이 물어봤어요. 안회라는 제자가 물어봤더니 공자가 극기봉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자기 자신을 이겨서 극복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사적 이익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이 물어봤더니 기소부르기는 물시어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한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마우라는 제자가 물어봤더니 기, 언냐, 인이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번지가 또 물어봤어요. 다른 상황에서. 그랬더니 공자가 애인, 사람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공자에게는 인 자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여러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제자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제자가 언제 물어봤는지 어떤 상태인지 현재 제자는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에 맞는 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크라테스와는 다른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라테스가 적 앞에서 물러가지 않는 것이 용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은 용기의 어떤 하나의 드러나는 형태이고 용기 자체는 우리가 용기 자체를 찾았을 때 그것이 용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자는 모든 제자들한테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제가 많이 인용했던 라케스라는 대화편을 보면요, 용기에 대해서 라케스가 적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공자가 그러면 스피카이족 같은 기관부대가 전투하는 건 용기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전투에서의 용기, 저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의 용기,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의 용기, 외적의 시비를 맞설 때의 용기, 다양한 용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용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그 대화편을 읽으면서 끝에 가면은 소크라테스가 용기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다고요? 우리 그건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하세요. 끝납니다. 제가 속대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마치 이 변을 보고 밑을 안 닦은 느낌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끊임없이 용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기도 모른다는 식의 결론을 내립니다. 라테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초기 대학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혹시 소크라테스에게 그것 자체라는 것은 용기이든 경고이든 올바르든 그것 자체라는 것은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것 자체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닐까?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누구에게든지 시공간을 추구하는 그런 절대적인 정의로서의 그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용기이고 무엇이 용기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척도 잣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결론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과제가 나오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다른 척도에서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하고 나하고 무언가가 어떤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통의 척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는지.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척도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언제든지 누구나가 다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그 척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렇다 보면 이런 그것 자체에 대해서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그 간격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그 인용한 그 논어에 나와 있는 자료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명의 내용입니다. 제가 책에는 이 내용을 인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자체만 가지고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언제냐면, 공자가 위나라에서 그 13년 동안, 13년, 거의 만으로 한 13년, 그리고 한 14년 가까이 이렇게 천하주의를 하는 동안에 위나라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위나라의 그 영공이 이제 공자에게 거의 무언가를 막 그 일을 맡기려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자로가 조정의 정보를 알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위나라의 그 군주가 우리 스님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스승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떤 정책을 펼칠 겁니까? 이렇게 자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예를 들면 끊임없이 그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이상을 위해 가지고 각 정당들이 어떤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선거라든가 지자체 선거라든가 자기의 정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죠. 그럼 이런 거예요. 당신의 당이, 당신이 어떤 그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잡는다면 가장 먼저 어떤 정책을 펼 것입니까? 이런 물음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경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교육이 먼저이다. 안보가 먼저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공자가 뭐라고 그랬죠? 정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름을 바로 잡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누군가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방송국에서 토론회를 해요. 어떤 A라는 후보는 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회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교육 정책을 바꿔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저는 이름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겠죠. 자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 노인네가 또 이렇게 우화를 하구나. 이 우자는 길이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급한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나라에 있어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가 살이 굶어가고 있고 지금 당장 뼈가 부러졌는데 삼시세끼 잘 먹고 운동하고 이런 처방만 내리는구나. 이런 식의 얘기를 자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는 공자가 자로한테 얘기합니다. 이 답답한 거 모르면 잠자코 나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명부정이면 이름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말이 언불순이고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그렇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무엇이 정의이죠? 다들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의가 다 다릅니다. 무엇이 공정이죠? 다들 공평과 공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무엇이 약자에 대한 보호이죠? 다 달라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언불순이면 어떻게 되죠? 사불성, 일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앞에 산정한 과제들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들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예약 불응하고, 예약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 이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고, 예약이 불응하면 어떻게 되죠? 형벌이 부정하고, 형벌이라는 것은 뭐죠? 잘못한 일에 대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게 하는 것이고, 또 뭐 교과에 어떤 것도 있죠. 근데 지금 뭐 여전히 우리는 그런 걸 느끼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이 형벌, 검찰의 어떤 그 수사나 기소,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각자에 따라가지고. 자기와 내가 선호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더 관대하게 한다는 식으로 지금 다들 느끼고 있죠. 형벌이 부정하게 되면 백성들이 자기의 손발을 어디에 놓을지 모르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어디 가서 내 자식이 표창장 하나 받은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그 검찰에 불려가지고 모르는 그런 상태. 그렇죠? 군대에서 휴가 잘못 쓰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될지 모르는 상태. 장학금 하나 잘못 받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백성들이 손발을 둘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상에 자기의 본성에 따른 그 삶을 살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긋나는 행위, 누가 보더라도 불법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은 거기에 대한 형벌이 가중되어야 되는데, 일상적인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백성들이 손발을 어디에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형벌이 부족하고, 형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들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게 되고, 그렇죠? 국가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등등등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러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된다, 복지정책을 펴야 된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죠. 국가 시스템을 개조해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근데 공자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벌의 문제, 백성들의 삶의 문제,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이름이 제대로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자가 얘기하는 이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마치 소크라테스가 그것도 얘기한 것처럼 그것 자체, 절대적인 진리, 이런 걸 찾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서 정의라는 것을 저는 동사로 봅니다. 끊임없이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 이름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수십 년 전에 어떤 가족이라는 것 하고 지금의 가족의 형태는 같을까요? 다릅니다. 수십 년 전의 남녀관계 또는 100여 년 전의 남녀관계와 지금의 남녀 같을까요? 다릅니다. 불과 10년 전의 어떤 우리의 가치도 지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의라는 것은 신이 됐든 아니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됐든 현인이 됐든 이름을 딱 지어놓고 나면, 데피니션을 하고 나면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책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것이 바로 정의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자, 화살을 쏘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여기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종목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양궁이죠. 화살 쏘기. 그렇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 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화살을 쏘는 걸 보면은 화살이 어떻게 가죠?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가요. 물고기가 이
마치 그 연어가 그 상류로 가는 거죠. 놀라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지만 이 양궁 자체도 이 고정되어 있는 표정을 하면서 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따라서 변수들이 있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정, 관념이 적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 표정 자체도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표정도 움직이고 또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어떤 관역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과정이 바로 공자가 될 정명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그것 자체를 찾아가는 과정도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 자체를 찾아가는 것. 이름을 정의하는 것, 데피니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다른 이름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 자체가 아닐까. 이런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사람의 문제다. 다음은 이제 그것 자체에 대한 물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근본 물음과 생활 물음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눈을 뜬 다음에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좀더 잘 것이냐 말 것이냐, 아침을 뭘 먹을 것이냐, 뭐 등등. 오늘 여기 와가지고 수업을 같이 하려 했는데 귀찮은데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게 되면 뭘 먹을 것이냐, 끊임없는 그 물음들이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작은 이런 물음들을 저는 생활 물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보고 고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끔 가다가 우리는 이런 물음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예전에 사랑을 해봤다 그러면 그때 이런 물음을 던질 때 있죠. 사랑이 무엇이지? 그쵸? 또 어떨 때는 사랑이 무엇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있죠. 그쵸? 이런 물음을 저희한테 근본 물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언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물음을 던지는 거죠? 자, 끝났을 때. 네? 끝났을 때. 그렇죠. 사랑에 실패했을 때. 내가 서로 서로 좋아서 지내면 사랑이 무엇이 질문할 겨를이 없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언제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느낄 때, 내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이 공동체가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정의를 물어봅니다. 사는 게 무엇이, 왜 살지? 언제 물어보죠? 힘들 때. 그렇죠? 우리가 몇 년 전에 광화문에서 뭐라고 물어봤죠? 이게 나라냐? 물었죠. 왜? 나라가 정말 아까 공자 얘기했을 때 방유도, 나라가 그냥 잘 돌아가. 그리고 우리는 나라가 무엇이 안 물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식이 뭐지? 언제 물어보죠? 애들이 속썩일 때. 그죠? 항상 우리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그 물음을 강제로 그 무릎을 던져놓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치 제가 소크라테스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아포리아에 빠진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A에다가 포로스가 더해짐으로써, 포로스는 그 방법, 방책, 개책 이 뜻이에요. 아는 반대. 어떤 방법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면 초과의 상황,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랑이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이런 거 물어볼 때가 바로 아포리아에 빠진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포리아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헤맵니다. 짜증을 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아포리아를 뚫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하나의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근본 물음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뭘 물어보죠? 야, 기후가 어떻게 되는 것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항상 반복되는 대로 이렇게 사시사철이 이루어지면 여름에 장마가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햇볕이 쨍쨍 내리쳐서 그 다음에 벼들이 자라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춥고 눈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하면은 우리는 기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다른 어떤 기후 변화가 엄청나죠. 그럼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아포리아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후 변화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재난을 당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바꾸는 것보다는 그 전에 우리가 더 바꾸면 좋겠죠. 그럼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됐을 때, 우리가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안 됐을 때, 이 전에 이런 근본 문제를 항상 던지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욕망을 추구할 것인가를 하고 있을 때 공자는 인에 대해서 국가의 이해의 압에 대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더 좋은 공동체로 바꿀 것인가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의료범에 대해서, 근본 물음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공적인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근본적인 인간의 물음에 대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인간의 아랫대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제가 얘기했던 생활 물음과 근본 물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조금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죠.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뭐라 그럴까 허상인데 뭐 이렇게 대학교 이제 철학과 정도 되면은 그렇죠? 이 무슨 뭐 바바리푸트 같은 것을 입고 막 낙엽이 떨어질 때 이런 거리를 걸으면서 혼자 고독에 숨으면서 심하고 낙엽을 떨어지는 의미를 알고 이런 이름을 던지는 거를 철학이라고 하는 환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근본 물음만 던지는 사람들. 이거는 일상생활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신의 뜻만 추구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형이상학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실체가 무엇인가 파고드는 사람들. 근데 생활 물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녁에 뭐 먹을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맹자와 플라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맹자의 사상 중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유교는, 공자나 맹자는 이러한 생활 물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맹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먹고 살이지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백성들을 교화시킬 것인가였는지, 그건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생활 물음과 근본 물음의 관계는 마치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뭐하고 비슷하냐면 돈 말과 비슷합니다. 다시 물어보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를 다시 들어가면 인권과 제 말일 때 사람과 재물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근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근본을 놓친 재물의 추구는 이건 나와 남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아까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죠? 쟁민식탈, 백성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본을 잊어버린 재물의 추구. 그럼 재물은 없는 상태에서 본만 추구하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의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바탕에 뭐가 필요하죠? 항상 근본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같이 만나가지고 뭐 이게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은 뭐 서로 뭐 다른 얘기들을 뭐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얘기를 나눈 이유는 뭘까요? 그 근본이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에서 신뢰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들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어쩌다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누군가 알맹이가 빠진 그냥 어떤 헛소리만 서로 나누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든 차를 마시든 수다를 떤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이 근본이 빠진 어떤 공허한 얘기가 되는 때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사랑이 무엇이지 정의란 무엇이지 이딴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가끔 우리가 읽어도 소설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드라마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삶의 본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무엇이 바탕이 됐을 때 이 근본물이 바탕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공자가 살았던 시대,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뭐 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이 근본 무릎을 잊어버립니다. 이 생활 무릎에만 쫓겨 다니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주에 살고 있는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둘 중에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근본 무릎을 강조한 겁니다. 마치 사랑과 재물 둘 다 중요했지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재물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남들이 잘 물어보지 않았던 근본 무릎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실천을 하면서 살았고 우리도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생활 무릎에만 쫓기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근본 무릎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 복종하는 자유인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자유하고 복종은 완전히 대립되는 반대말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회 시간에 자유와 평등에 대한 어떤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자유와 평등은 일단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느 정도는 이제 보편적인 공동체에서의 가치로서 취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했을 때 타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래서 불평등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평등을 추구했을 때 타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마치 트레이드 오프 같은 이런 고민.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알려주는 선생님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잖아요. 법원에서는 어떤 집회에 대해 가지고 그 집회의 자유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러한 그 집회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또 하나의 우리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위배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10월 3일 개천절 때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뭐죠? 나는 복종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거기서 모여서 집회를 할 자유가 있어. 이걸 마음대로 복종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절대적인 자유가 가능할 것인가? 자, 지금 하나 이제 극단적인 일을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자유롭게 이게 몸짓을 하고 있나요? 제가 어때요? 자유로운 몸짓인가 이게?
누가 나를 이렇게 가로막지 않죠? 제가 지금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손짓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 지구의 중력의 법칙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물속에 들어가면 해보죠. 저는 이제 수영을 잘 못하는데,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부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박태환 같은 친구는, 박태환 맞나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물속에 어쩌면 이 바깥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물의 어떤 법칙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물의 법칙에 복종하는 법을 몰라요. 복종의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체계에 복종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어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한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현재 하늘을 날아갈 수 없어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 복종했을 때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공동체의 약속된 것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있죠?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약속된 시간을 약속에 복종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칙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자유는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무엇이 자유일까? 내가 무엇에 복종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자유예요. 무엇에 복종할 것인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대한민국의 헌법에 복종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민 가야 돼요. 자, 지금 현재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난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복종할 헌법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떻죠? 자유로운 삶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욕망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이성에 복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배운 이것은 모방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인간은 모방을 통해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했어요. 모방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모방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법칙에, 어떤 규칙에.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어디에 복종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인용한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의 가우야, 수 지편지사, 오역 의지, 여 불가우, 조오소호. 이거냐면, 만약에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원한다면, 그 부자가 되는 걸 추구한다면,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럼 나는 문짝이라도 하겠다. 여기서 이제 지편지사라는 것은 수레를 모는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한 직업이 되는 것이죠. 어떤 거라도 내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좀 잘못된 어떤 그 통념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성과라는 식으로 여기를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지만 특히 이제 육아의 생각이 있거든요. 사람의 수명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빈 기도 어떤 다른 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이 마찬가지예요. 그 서양에 보면은 이제 포르투나라는
이런 신이 있고, 또 플루토라는 또 신이 있습니다. 플루토는 좀 더 광범위한 어떤 운명 이런 거에 관련된 곳이고, 플루토는 주로 재물에 관련된 신이에요. 근데 이 플루토 같은 경우에 이 플루토의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이 멀었어요. 만약에 이 플루토가 눈이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하는 사람한테 갈 거예요. 근데 플루토가 눈이 가려졌다는 건 뭐죠? 장님이야, 장님.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그냥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 자한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공자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복종하겠다. 공자가 좋아하는 건 뭐죠? 네. 이런 삶을 살겠다. 우리도 어떤 것에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 공자가 아니한테 얘기했어요. 용지즉행 사지즉자. 이유, 여이, 유시구라. 뭐냐면, 용. 이게, 안회하고, 자로하고, 공자하고 세 명이 있으면 사는 얘기인데, 자로가 들어간 내용을 이제 뺐어요. 안회한테 하는 얘기인데, 용지즉행. 그 다음에, 사지즉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나아가서 실천을 하고, 버려진다면 나는 은둔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통적인 육아의 처세술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시대의 이태계. 이태계 이광 선생 같은 경우에. 이태계 이광 선생은 쓰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을 선택한 사람이긴 하지만, 일단적으로. 자, 그럼 보죠. 용하고 사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내가 쓰임을 받고 싶다고 쓰임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나 이외에 타자한테 달려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군주가 되겠죠. 요즘으로 지금 뭐죠? 회사 사장이 되겠죠. 고용주가 되겠죠. 그럼 행과 장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행과 장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행하고 아무 때나 장할까요? 장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용일 때 행하고 사일 때 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보면 뭐예요? 용과 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조건 속에서 나는 거기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육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예요. 나는 무조건 나가서 행할 거야.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은둔하는 삶을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 명품을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진을 입고 다닐 거야. 그래서 외투를 민카코트를 입고 다니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